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읽고 이런저런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주를 기다려서 엊그제 받았는데요. 오늘 오프라인 서점을 가보니까 이제 제법 공급이 좀 안정화되어 크게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읽었던 기간은 거의 2, 3일 정도 자기 전에 좀 읽었고요. 술술 읽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책이 잘 읽혔던 건지 아니면 정신이 좀 혼미해져서 그냥 빨리 읽어내버리려는 무의식이 작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 역시 여러모로 대단한 작품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정신으로 끝까지 읽기 조금 힘겹긴 하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책을 읽어봤을까? 이 책이 세상에 이토록 알려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책이 주는 그 어떤 심오함, 현실과 상상을 오가며 희미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전개, 인간으로서도 다소 혐오스러운 그 본성이 가진 잔인한 성적 묘사, 이런 것들이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오는 극적인 감정의 변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미묘한 공감과 의문. 아직 저는 이 책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고 또 책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뭐 좋은 의미에서의 스트레스인데 그랬기에 좀 더 특별한 작품 같습니다. 초반과 중반 정도는 뭔가 찝찝한 일본풍 공포, 엽기 영화 같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전설 같은 기괴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이런 류의 자극적인 책인 경우에 다 읽기를 좀 포기한다거나 그냥 잠깐 훑어보고 안 보기 마련인데, 채식주의자는 표현 자체가 너무도 섬세해가지고 읽는 중간중간 머릿속에 극중의 인물들이 마치 영상처럼 하나하나 그려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만큼 몰입력 있고 기승전결이 대단하고 또 문학적 표현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영화로도 과거에 개봉도 했었고 이번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요. 아직 마음이 잘 내키지 않아서 이리저리 다른 분들의 후기와 조언을 아직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단한 문학적 해석과 결말을 슬쩍 체크하고 보시는 것도 이해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뒤로 갈수록 뭔가 저는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채식주의자는 총 3명의 시점으로 다뤄집니다. 주인공에 가까운 영애라는 여자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형부, 또 한 사람인 영애의 언니인 이내, 이렇게인데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등장하는 3명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3개의 장이 조금 허전하게 느껴졌는데, 거기에는 주인공 영애의 시점에서 바라본 이야기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3개가 아닌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영애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백을 조금씩 보여주며 그녀가 관찰자가 아닌 분명히 그녀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구절을 조금씩 노출하는데요. 만약 이 책이 영애의 시점까지 더해져서 4장의 구성으로 나온 작품이라면 작품 속 주인공인 영애가 겪는 고통과 인내, 그리고 분노와 같은 경험을 독자의 입장에서 각자 해석해서 느껴보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영화적인 구성과 어울리는 설정들도 많더라고요. 1장 채식주의자에서는 평범하고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가정과 남편에 충실한 아내인 영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녀의 남편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소설의 처음과 끝이 극적으로 상반되어 보이는 하나의 이유가 그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점에서 이상하리만치 무난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애는 꿈속에서 어두운 숲,
정체모를 헛간에서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을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영예의 시점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독백신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는 어릴 적 영예의 다리를 물어뜯은 개가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과 육식을 포기한 영예의 가족들이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는 아버지가 이야기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왠지 이 부분에서 어릴 적 잔인하게 죽어가던 개와 영예의 아버지가 겹쳐서 보였습니다.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인 아버지의 과거에서 출발한 이 혐오가 결국엔 지금 눈앞에서 육식을 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영예가 더욱더 각성하는데 트리거를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영예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녀는 꿈에서 보았던 피가 줄줄 흐르는 고깃덩어리가 본인이 직접 될 뻔하면서 제2장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것은 흔한 집안 막장 드라마와는 좀 사뭇 다르면서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2장을 열어볼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2장 몽고 반전부터 이제 점점 정신이 좀 혼미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품의 호불호가 제법 많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품성을 떠나놓고 본다면 누구에겐 다소 혐오스럽고 잔인한 성적 묘사가 주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관점을 인간 본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정말 적나라하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증오하거나 또는 열렬히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할 때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내 마음과 머릿속에서만 막 휘몰아치는 그런 인간 본연의 야성적이고 또 꾸밈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 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유하고야 마는 그런 악랄하고 어쩌면 소시오패스적인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내면의 악 같은 성질들의 것들이 장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라는 시각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 장을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예술세계를 갈망하는 영예의 형부 입장에서 본 영예는 1장에서 손목을 긋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난 한 여자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그 엉덩이의 그 몽고 반점을 몸에 지닌 신비한 존재로 재탄생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작가는 형부의 집착과 몽고 반점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작품에서 이 장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적나라한 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그대로 문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면서 작가의 표현력과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또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나무불꽃에서는 영예의 언니인 이내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예를 위하고 지키려는 언니의 위치에서 보호자의 역할로 등장하지만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동생 영예의 모습을 동경하는가 하며 지난날 동생이 이렇게 되기 전에 자신이 막을 수는 없었는지 후회하고 고뇌하면서 이 소설 속에 유일하게 동생 영예를 지키는 존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예는 얇아진 위벽으로 인해 피를 토하면서도 식물이 되기 위한 의지를 내비추며 모든 음식을 끊고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채식주의자, 이 작품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 지배적이고도 가혹한 가부장적인 관습, 여성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 오롯이 몸을 내어줘야 하는 현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단절의 의미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기도 했습니다. 소설 끝에 언니 이내는 죽어가는 영예의 귓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꿈일지도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소설의 초반부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서 1장에서
영애가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꿈속에 등장한 핏물 가득한 고기 덩어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내의 입에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꿈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지막히 흘러 뭔가 연관성이 있는 듯 하면서 묘연하게 결말을 내리고 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언니 이내의 입장에서 지금 이 현실이 영애가 과거에 꿈속에서 맞이한 그 끔찍한 그런 광경들처럼 아마 꿈이길 바라는 마음에 내뱉은 말이 아닌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에 나무들을 묘사하며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채식주의자의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3장이 저는 가장 심오하고 또 어렵고 찝찝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책 뒤쪽에 새로 쓴 작가님의 말 중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한 이 책. 이 표현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신 분이 있을까, 또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몇 가지 영상을 찾아봤지만 저는 아직 찾지 못했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으려나 참 궁금합니다. 다소 큰 기대도 하고 마음도 먹고 읽어본 소설이었고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무엇을 암시하는 책인지 고뇌를 하기보다 인간의 본성과 의지는 인간이기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좀 새기게 되었고요. 솔직히 이 작품을 어떻게 번역했을지도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지금까지 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보고 이런저런 저의 생각과 후기를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작품의 성질이 상당히 뚜렷하고 강하다 보니 추천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징적인 기념을 같이 즐기는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도 제가 책을 좀 마련해 두었거든요. 네, 지난번 그 언박싱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죠. 그 두 개의 책도 제가 차근차근 후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